안녕하세요. 오늘의 목카 김한용입니다. 오늘은 신형 모하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모터쇼에서 쇼카가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모았던 차입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JTBC에서 나오는 한 다큐멘터리의 예고편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자동차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삭제되면서 그거 실수로 노출된 거 맞았구나 이렇게 확신이 들게 됐죠. 이거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예쁩니다. 가뜩이나 사고린 차를 또 이렇게까지 뜸들이나 싶기도 한데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많으니까 한번 모아서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모하비라고 하면 일명 정의선 부회장의 자동차라고 알려져 있는 자동차입니다. 개발부터 출시까지 정의선 부회장이 주도했고 지금도 평소에 타고 다니는 차라고 하죠. 검소하시네.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뒷심이 강한 자동차인데요. 처음에 등장한 게 2008년이니까 그 이후로 11년 동안이나 별로 바꾸지도 않고 아주 미세한 페이스리프트만 계속했습니다. 대체 이렇게 오래된 차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궁금해서 세계 최강의 디자이너자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벤틀리 컨티넨탈 GT, 아우디 디자이너다가 현대차 디자인 총괄로 옮겨오신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I mean, old enough car. Yes, but as I mentioned before in my presentation, it is an icon of the brand, and this is important. It's not about a product that is basically old or whatever. Mojave is a real icon from Kia, and we have to take care of those cars. It's not because they have already a lifetime that they're not valuable. This is how you build a brand. You take care of the icons of the brand. G-Wagon in Mercedes-Benz? Yes, exactly. Same thing, or the Jeep or the Porsche 911. Yeah. Those cars are iconic and they're part of the history of the brand, the DNA, and so we have to take care of them. 이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확 믿음이 오네. 10년 넘은 차를 페이스리프트 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긴 힘든 건데 메르세데스 벤츠가 그렇게 했고 모하비도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사실 모하비는 기아차의 상징 같은 차라서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후속 모델도 만든다고 해요. 실제로 이 차의 판매량을 보면 지난달에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191대나 늘어서 322대가 팔렸어요. 소울이나 스팅어보다 더 많이 팔렸던 스팅어야 미안하다. 인기도 끊이지 않는 점이 있지만 또 모하비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아차가 우리나라 군수 자동차를 납품하는 제조사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군토나라고 기억하시는 형님들 많으시죠? 사실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르는데 삼촌 기아차는 LTV라고 하는 전략형 전술 차량을 내놓기도 하죠. 그리고 모하비를 지휘 차량으로 내놓기도 했고요. 그렇게 군수 차량도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모하비는 어쨌거나 단종될 수 없는 차입니다. 그런데 꼭 모하비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코드명 HM, 그러니까 모하비는 현대기아차로서는 유일한 후륜구동 바디온 프레임, 일명 프레임바디 차량입니다. 아니지 얘네들이 있었구나. 기타 등등 바디온 프레임 차량이 있지만 승용형 SUV로는 모하비가 유일하죠. 그만큼 바디온 프레임 차량이 갖는 단점이 크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는데요. 흔히 프레임바디라고 하는 거, 제가 왜 자꾸 바디온 프레임이라고 말하는지 궁금하시죠? 실은 프레임바디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프레임은 차의 기본적인 골격, 그러니까 CC에 해당되고요. 바디는 승객실을 포함한 윗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프레임 위에 바디가 얹힌 형식이라고 해야 맞기 때문에 영어로는 바디온 프레임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동차 용어들 대부분이 일본에서 건너오면서 뭐가 좀 잘못되곤 하는데 프레임 바디도 그런 거니까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같은 뜻에서 모노코크라는 표현도 틀린 겁니다. 사실 모노코크가 아니라 유니바디라고 하는 게 맞죠. 모노코크는 비행기 아니면 로켓처럼 외부의 껍데기만으로 몸체가 구성되는 거, 이런 거 말하는데요. 자동차는 전체가 한 덩어리긴 한데 엄밀하게는 셰시 그리고 바디가 구분되고요. 그리고 모든 차는 반드시 프레임을 합쳐서 구성하기 때문에 모노코크가 아닙니다. 바디 온 프레임이라고 하니까 훨씬 와닿으시죠? 차체를 지탱하는 프레임이 있고 거기다 승객석을 올려놓는다는 개념.
요즘 대부분의 자동차들을 차지하고 있는 유니바디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디를 제거하더라도 프레임으로 차가 움직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의 힘을 받는 부분은 대부분 아래에 있는 프레임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프레임은 강한데 그 위에 바디는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죠. 무슨 소리냐, 프레임 바디가 더 안전한 거 아니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많겠죠. 그건 맞아요. 만약에 정면 충돌을 한다, 벽에 차를 들이받는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더 안전합니다. 무거운 짐을 실을 때도 훨씬 더 든든하죠. 휘어지지 않고요. 하지만 프레임에 더 많은 강성과 무게를 집중시키니까 바디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전복 사고가 나거나 측면 충돌을 하거나 스몰 오버랩 충돌 같은 바디의 충격을 받는 사고에는 취약해지게 됩니다. 바디가 프레임 위에 올라가니까 그만큼 무게중심이 높아져서 차가 휘청거리거나 전복되기 쉬운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장점은 뭐가 있을까? 다양한 차종을 만들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프레임 위에 바디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하나의 프레임으로 다양한 차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쌍용차가 지금도 렉스턴 스포츠칸 같은 트럭이나 렉스턴 SUV를 쉽게 바꿔가면서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하비도 트럭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모하비가 인기 있는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모하비는 기존에 있던 어떤 차와도 다르게 생겼고 각진 디자인인 것도 인상적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SUV다 라는 것도 한몫합니다. 아니 모하비가 최고라니 무슨 말이냐, 팰리세이드 뭐 이런 거 비교하면 팰리세이드나 텔류라이드나 이런 게 더 크고 길지 않냐? 뭐 당연히 그렇긴 하죠. 하지만 엔진도 봐야죠. 모하비는 3.0L V6 엔진이 장착되고요. 팰리세이드는 2.2L 4기통 디젤 엔진이 장착되고 있습니다. 야 그러게 왜 현대차 왜 팰리세이드에 3.0L 디젤 안 달아줬어? 뭐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팰리세이드와 모하비의 결정적인 차이는 엔진의 배치입니다. 모하비는 기본이 후륜구동이고요. 엔진을 세로로 배치하게 됩니다. 세로로 배치하면 길다란 세로 배치 변속기를 실내 쪽으로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내가 좀 좁아진다거나 하는 문제는 있을지언정 변속기 크기에는 별로 구애받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가로 배치 엔진을 하게 되면 변속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작아서 이 작은 크기의 변속기만 넣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변속기 때문에 최대 출력을 높이지 못하는 겁니다. 같은 엔진을 장착했던 모하비 그리고 베라크루즈를 보면 모하비는 3.0L 8단 자동 변속기를 넣었는데 베라크루즈는 6단 자동 변속기에 출력을 일부러 낮춰야 했거든요. 전륜구동 디젤 차에는 이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모하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면 디자인 아주 화려해요. 사실 크게 바뀐 건 아닌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 라이팅만 갖고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뒷모습도 정말 많이 변했죠. 뒷모습의 이 형태는 테일램프나 아니면 가운데 모하비 레터링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현재의 자동차가 아니라 미래의 자동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적어도 한 몇 년 후에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게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타이어는 20인치나 되는데 기존의 18인치 타이어보다 훨씬 당당한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더 많이 변한 건 실내예요. 실내 디자인은 이건 뭐 메르세데스 G바겐보다 더 예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실내 디자인을 지금 굉장히 세련되게 했거든요. 디지털 디스플레이도 지금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디지털 디스플레이, 계기판을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인테리어는 정말 기존의 모하비하고 같은 점이 전혀 없는 완전히 풀체인지에 가까운 디자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더 큰 변화는 파워트레인입니다. 이번에 현대차는 정말 작정하고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내놓습니다. 이 엔진은 출력이 270에서 300마력까지로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리고 직렬 6기통이니까 V6 엔진하고는 다르게 카운터 밸런스 샤프트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이나 연비에서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친환경 규제도 더 쉽게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출력만 놓고 봐도 경쟁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G 클래스보다 오히려 강한 잠깐만, 이거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나? 지금의 G바겐이 아니고 새로운 G클래스가 나오니까
이제 나오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는데, 어쨌든 지금의 G클래스는 뭐 그렇게 어려운 상대 같지 않은데 아닌가? 이런 새로운 엔진을 넣기 위한 SUV가 지금 현대기아차에는 모하비밖에 없습니다. 사실 프레임바디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쌍용차, 렉스턴에 어떻게든 V6 디젤을 넣었다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죠. 일단 직렬 6기통이 된 이상 직렬 6기통은 가로 배치 차에는 절대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로 배치 차에만 넣어야 되는데, 이걸 넣을 수 있는 차는 제네시스 GV80, GV70, 잘하면 제네시스 승용차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기아차에서는 모하비에 먼저 들어가고 현대차 브랜드보다는 제네시스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SUV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엔진을 장착하고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첨단 사양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기아차의 미국 전용 대형 SUV 텔루라이드에 포함된 옵션이나 기능들을 거의 다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 디지털 계기판, 개선된 드라이브 아이즈도 적용했습니다. ADAS, HDA 같은 안전장비, 반자율 주행 기능을 탑재했죠. 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내후년에는 픽업 트럭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2021년에는 픽업 트럭을 선보이게 되고 2022년에 양산됩니다. 그러니까 3년 기다려야 되나요? 좀 머네.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하는 R&D 모터쇼에서 프레임이 전시되고 픽업 트럭 모델 개발 중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여서 약간 이렇게 적재함만 살짝 만들어 놓고 프로토타입 형태로 놔둔 적이 있었는데, 이거 렉스턴 스포츠가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성과를 올리고 있고 이 성과가 계속된다면 이런 모델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하비의 프레임으로 픽업 트럭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 픽업 트럭에는 25%에 달하는 관세를 2041년까지 부과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팔겠다는 계획은 분명히 갖고 있죠. 한국에서 생산해서 한국에 팔지는 그건 미지수입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텔루라이드하고 같이 조지아 공장에서 같이 생산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픽업 트럭으로까지 나온다니 정말 대단한 자동차예요. 기아차의 뚝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신형 모하비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살펴봤고요. 많은 분들이 모하비 그리고 다음 차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